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74회 기출문제를 제가 입력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4회 이론 문제부터 보면은 1번 다음 중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관리 제도 안에 있는 제도이고요. 시험에서 1번 문제로 제법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1번 기업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회계관리가 바로 이 회사가 공시하는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이 보관된 창고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 회계관리제도에는 재산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재산보호가 바로 재고자산의 관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4번이 잘못된 것 같네요.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이 따라야 할 감사 절차를 규정한다 그랬는데 여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잖아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외부 회계 감사인이 따라야 될 절차를 여기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2번은요.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부상 단가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장부상 단가는 120원인데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판매 가격 마이너스 판매 비용이죠. 100원입니다. 그러면 저가법이니까 100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부하고 비교했을 때 20원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20원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수량이 2000개이니까 2000개 곱하기 20원 하면 2는 4 해서 4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군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답은 4번이었어요. 계산은 지금 한 대로 20원 곱하기 2000개가 됩니다. 이 100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순실현 가치죠. 이 100원이 순실현 가치. 이 순실현 가치하고 장부의 단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120원이 100원이 되기 때문에 20원 손실이고 2000개니까 금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알아줘야 될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주식회사 회계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이 대표가 주식회사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김 부장이 자산이 1000만 원, 부채가 400만 원. 그러면 순자산은 600이니까 600만 원의 인수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 대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도록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바로 영업권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명을 보겠습니다.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삼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업권의 내용 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됐네요. 영업권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아닙니다. 답이 2번이었네요.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200만 원이다. 맞습니다. 인수시 발생할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죠. 네, 2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매출채권의 대손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대손 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기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기초 매출채권이 왜 필요하죠? 자, 매출채권 대손 발생액.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액. 매출채권 기말 잔액. 예, 기초 잔액 대손 충당금. 이건 알아야 되죠? 자, 기초 잔액이 있는데 4만 원이 있었는데 대손이 발생했어요. 3만 원. 뒤중에 그러면 이제 결산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000원밖에 안 남았죠? 10,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당기에 대손상각비 계상을 5만 원을 했네요. 5만 원. 그러면 5만 원의 대손상각비 결산이 기말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이 대손충당금이 5만 원, 차변이 대손상각비 5만 원이니까 5만 원 추가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6만 원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질문이 이 아래 대손 관련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계산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요 밑에 있는 자료 중에서 지금 계산에 쓰일 만한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세 개면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1번 이 자료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일 4만 원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기초 잔액이라는 것은 전기의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대손이 4만 원만큼 대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4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전기 말에 설정해 가지고 2월 받은 게 4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기에 대손이 발생한 거 3만 원이 발생했어요. 4만 원을 예상했는데 3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됩니까?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않습니까? 요 3만 원 상계되고 대손 충당금이 결산일 전까지 만 원의 잔액이 남겠죠. 만 원 잔액 남잖아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자료 이걸 보세요. 당기 대손상각비 계산. 여기서 단기의 대손상각비 계상이 어느 시점에 계상이 되느냐? 결산 때 계상이 됩니다. 우리가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모자라는 대손 충당금 잔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보충법으로. 그런데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 대손상각비가 5만 원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 원의 잔액이 있는 데다가 5만 원을 추가 설정했다는 얘기는 당기말 대손 예상액이 6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6만 원. 그래서 6만 원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6만 원이라는 거죠. 여기 질문이 대손 충당금이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기말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 대손 예상액이 얼마냐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이 추가하는 분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12월 31일 그 결산 정리분계 때 이건 자동분계 사항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칸에다가 5만 원을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대손상각비가 5만 원이 계상되는 거죠. 이게 추가 설정한 거예요. 이 3번이. 추가 설정. 그래서 여기 만 원 있는 거에다 더해져 가지고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6만 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여기 뭐 매출채권의 기초 잔액이라든지 뭐 기말 잔액이라든지 요 두 개 데이터는 예,
이 두 개 데이터는 지금 이 계산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6만 원이라는 답을 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웠나요? 네, 다음은 5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장과 김 과장의 대화이다. 가와 나,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부장이 유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산을 비용 처리로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김 과장이 순이익이 과소되겠죠. 과소.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잘못한 것.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면은 순이익은 적어지죠. 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뭐예요? 자산이 과소되죠.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도 과소. 비용은 과대. 그렇습니다. 과소, 과소, 과대가 답이 되겠네요. 과소, 과소, 과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을 의미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를 의미하죠. 유형자산의 경우에 자본적 지출하면은 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고 수익적 지출이면은 수선비로 처리한다는 얘기고 차량 같으면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의 내용은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회계의 변경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 배웠죠. 잔존 가치를 변경했다. 이게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거잖아요. 추정입니다. 2번,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다. 추정입니다. 3번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할 것으로 변경했다. 대손의 추정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대손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4번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다. 이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죠. 4번은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추정, 4번은 정책이죠. 다음 7번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죠.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액도 없지만 공제도 못 받습니다. 다음 2번. 면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면세가 아니고 영세율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거죠. 다음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되는 과세 사업자예요. 3번이 옳은 겁니다. 4번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이건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가 그렇습니다. 면세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면요. 완구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째 이익이 과세기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대손세액 공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 완구를 판매하는 대가 1,100만 원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
예. 이게 세금 계산서를 다 발급했는데 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되지 않은 대가라는 건 이건 부가가치세 포함됐다는 거니까요. 자, 납부세액은 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떼는 거니까 매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출세액이 100만 원입니다. 나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는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가와 나가 매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세액은 1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부터 매입이군요. 완구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60만 원,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라번 24년 제2기 외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5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중에 부가세는 5만 원이죠? 5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25년 2기 중에 회수 불능으로 되어 가지고 25년 2기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만 원의 매출세액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5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은 95만 원이고 매출세액은 95만 원. 매입세액은 60만 원이니까 납부할 세액은 35만 원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매출세액 95만 원에서 매입세액 60만 원 빼주면 되니까요. 35만 원. 1번이 답이었어요. 네. 다음은 9번을 보면은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를 수입 시기로 한다. 정기예금의 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가? 네, 약간 헷갈립니다. 자, 옳은 거 다시 한번 2번 또 볼게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또 하나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네,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을 보면은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금융소득. 이걸 비실명 금융소득이라 그러죠. 무조건 분리과세죠. 이거 종합과세 하지 않고.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 비실명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세율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세율표를 적용하는 거지요. 근데 원천징수세율이 그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비실명은 우리는 실명, 금융실명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실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대부분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두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3번 틀렸죠?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네,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법인의 장부에 비용 처리한 것을 그 중에서 이거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이다로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세에서 비용 인정을 받지 않고 또 주주의 배당으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절차를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소득이라 그래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네, 4번 맞았습니다. 네. 우리가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배당으로 처분되든 상여로 종업원 같으면 상여로 처분할 것이고 또 주주 같으면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인데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되는 소득의 수입 시기는 결산 확정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번의 경우에 이거 좀 약간 그렇다라고 제가 좀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거의 수입 시기를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예금의 이자는 약정일이 아니고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입니다.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 금융소득 설명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약정주의에 의해서 약정된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약정주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은 지급받은 날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획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수입 시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봐 가지고 그 경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걸 다 외우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니 틀려지는 게 2, 3번 확실히 틀렸고 4번이 확실히 맞은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답이다. 1번이 틀린 걸로 하려면은 이자 지급 개시를 수입 시기가 아니고 이자 지급일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10번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원칙이죠. 거주자가 출국을 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맞습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애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이건 이제 사업소득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중간 애정 납부라는 것은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11월 말일이 지난주였죠? 예. 우리 저와 같이 개인 사업자들은 11월 말일 날까지 그 소득세 중간 애납을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세금을 냈는데 11월 말일이 보니까 일요일이었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네요. 예. 납부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월요일까지 오늘까지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중간 애납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이천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그걸 제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 고지서를 무슨 기준으로 상하타법원은 이번에 애정 납부 세금이 150만 원이다. 이걸 어떻게 고지를 하느냐? 지난해의 소득세를 만약에 내가 3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면 거기에 절반 50%를 중간에 애정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규 사업자다. 202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사업자예요. 그러면 지난해 자료, 과세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애정 납부를 못하죠. 애정 고지를 못하죠. 과세기간이. 그래서 2번 맞아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애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까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퇴양. 이게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3번 맞았고요. 4번이 그러면 틀렸겠어요.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소득세는요. 모든 소득의 원칙은 개별 과세가 원칙이에요. 개인별 과세. 개인별 과세. 무슨 가구 합산이라든가 또는 부부 합산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예, 과세 표준 세율을 낮출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위장해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는 이제 합산하죠. 그게 밝혀지면.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별 과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네, 74회 이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오히려 쉽게 출제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뭐, 괴롭히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론에서 추가 질문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굿페이스로 로그인해서 실무 수행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뷰티 용품 제조업이고요. 첫 번째 문제가 영수증이 하나, 둘 그렇습니다. 자료일은 영업부 사무용품 현금 구매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 사무용품비로 출금조표 작성하라는 얘기고요. 자료인은 생산부 직원 휴게실에 비치할 커피, 간식입니다. 현금 구매하고 수취한 영수증,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러는 거죠. 두 개 다 출금조표로 두 건으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두 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영어 증빙이 두 개일 뿐이지 어려울 것은 없네요. 자, 첫 번째 2월 12일 일반 전표에 2월 12일 일반 전표에 출금하시고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아까 처리하라고 그랬더라? 네?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800건대. 영업부 거니까. 자, 영수증이 33,000원짜리였고요.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영수증은 날짜가 2월 17일, 날짜가 다르군요. 17일 출금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로 해야 되죠? 511번으로 여러분 하셨나요? 32,000원. 32,000원. 왜 500번대로 해야 되느냐? 생산부 직원 휴게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두 줄로 두 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들어가셔가지고 2025년 0212로 엔터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금액만 맞추겠습니다. 33,000원. 예,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죠.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되고요. 사무용품비였죠? 예, 사무용품비 829번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사무용품 이렇게 하나 넣고 또한 2025년 02월 17일 해가지고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다 입력하시고 금액은 32,000원. 이것도 해당되는 거 없잖아요. 네, 비워두시고 예, 계정 코드는 511번 복리후생비. 적용의 내용은 예, 간식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가지고 명세서 이 불러오기 단추를 한번 누른 다음에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실수가 있다면은 두 번째 전표 입력하면서 복리후생비를 500번대로 하지 않고 혹시 습관적으로 800번대 판매관리비를 했다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3월 10일 판매를 위해 매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네요. 자, 원가로 회계 처리하세요. 화재로 소실된 것을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재해 손실. 그리고 타계정 대체 거래 이 제품 대변에 적용 코드를 꼭 입력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뜨리면 또 재무제표에서 에러가 납니다. 나중에 결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3월 10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재해 손실 941 금액이 600만 원 원가로 대변에는 제품이 화재가 났죠. 적요에다가 8번 제품이 제품 매출 원가에 가지 않고 재손실로 대체되었다 이 말입니다. 600만 원. 네. 그 위치의 선생님이 음.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그런 다른 쪽으로 없어지면 그래. 기부하거나 예, 예. 네, 그렇게 됐었어요. 예, 예. 제품을 지금처럼 재손실이 발생했다든가 제품이 만약에 그 수량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수량이 부족했을 때 뭘로 처리하죠? 기말에 재고 조사를 했더니 수량이 부족하다. 가구소식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예. 그런 것들 다 차기정 대책 적용 넣어야 됩니다. 기부도 마찬가지. 접대. 예, 제품으로 접대했다. 접대비. 제품으로 기부했다. 또는 제품으로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복리후생비. 전부 다 타계정 대책. 코드 넣어야 되는 건이에요.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빼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계산이 돼요. 제품 매출원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영업의 비용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되면서 손익계산서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또 재무상태표에서도 에러가 나고 그러게 돼요. 최종 체는 그 제품 이런 과목 관련돼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상품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제공품이나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같은 이런 중간 제품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선물하거나 그러진 않죠. 원재료를 가지고 선물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원재료나 제공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타겟형 대체입니다. 예. 재고자산 감모 손실. 네. 그러나 제품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화재가 발생했다. 또는 기부한다. 접대했다. 또는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죠. 타기정 대체 거래가 이따금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적요 8번 넣는 거를 깜박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그래서 좀 실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하남 스킨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용이다.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기로 한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입력하셨나요? 일반 전표 3월 15일 차변이 선급금인데 혹시 선수금이라고는 하지 않았는지 또 거래처 코드를 하남 스킨으로 꼭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에 국민은행 보통이 꼭 들어가 있어야죠. 국민은행 보통 98000 80만 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였는데요.
부가가치세 1번에서 질문이 많이 있으셨어요. 자, 자료 설명에서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여러분, 세금계산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 과세 매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11이 아니고 12번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만약에 12번 유형, 지금 이건 12번 유형인데 12번 유형의 증빙이 뭐냐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부속 서류가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에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하면은 그게 12번 영세로 여러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강의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은 무조건 11번입니다. 여기에 약간 좀 하자가 있어요. 예. 무조건은 아니었어요. 세금 계산서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11이 아니라 12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메인 매출전표가 12번이 돼야 돼요. 이것만 잘 하시면 별로 실수할 것은 없었을 거예요. 윌메이드 주식회사 맞죠? 여기 비워놔야 되고 대금은 전액 외상이니까 외상분계 부가세가 뭐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그 페이스가요. 뷰티용품 회사인데 네. 에어컨은 파였는데 이게 부품이 뭐 글쎄요. 뷰티 제품을 내가 잘 몰라서는데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예. 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기계 아닐까? 화장품을 안 써서 잘 모르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실수한 여기 유형을 11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12로 해야 된다. 연계로 하는 겁니다. 면세도 안 됩니다. 예. 예, 면세하고 영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건입니다. 발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영세로 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안 지워집니다. 예. 지우고 새로 하고 싶어도 안 지워져요. 이렇게. 조회가 아니고 이걸 누르고 이제 위에 삭제하면은 선택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못 지운다는 얘기냐면 거래처에 발급, 국세청에 전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못 지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이 6월 18일 거를 조회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한 것을 취소할 때는 맨 먼저 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가 중요한데 국세청의 신고 상태에서 전송 성공을 체크해요. 그래가지고 매출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전송이 된 세금계산서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 가면은 취소라고 하는 요 두 번째 단추 여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에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닫고 이제 거래처에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걸 씁니다. 발행 취소. 이걸 누르고 아이디 로그인 확인. 예. 지금 이게 여기서 조회를 한번 눌러야 되겠네요. 조회를 눌러서 국세청에 취소된 거를 바꾸고 나서 다시 체크하고 위에서 발행 취소. 예. 그러면 취소되었다. 그러면 처리 상태의 취소가 나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를 눌러 와서 여기 유형을 이제 11번으로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12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바꿀 수 있어. 취소해야 바꿀 수 있고. 뭐 지울 것은 없죠. 다른 건 다 맞게 했고 여기 유형만 틀렸으니까 유형만 영세로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발행해야 돼요. 다시 발행을 이제 유형을 고쳤으니까 다시 체크해서 전자발행 처음에 했던 순서대로 발행 확인 그럼 확인 요청 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닫고 조회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으로 바뀝니다. 아까 여러분들 하실 때 질문이 여기서 두 분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분들도 여기 유형에서 조금 그동안 계속 11번으로만 하다가 부가세 1번 문제에 영세 매출로 나올 수가 있구나.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11번이 아니라 12번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인데요. 예, 이중 발급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중 발급.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라.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6월 11일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했을 때 이렇게 나란히 두 개가 똑같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든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고 수정 세금계산서 여기서 이중 발급 맨 밑에 6번 최고의 이중 발급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1 이걸 넣어줘야 되네. 2025년 6월 11일.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 어? 잠깐만요. 수정 세금 계산서. 최고의 이중 발급. 여기 날짜 넣을 필요 없어. 예, 그냥 확인해 볼까요? 빈 값이 존재합니다. 날짜를 입력할 수가 없게 돼. 당초 세금 계산서. 잠깐요. 다시 한번. 수정 세금 계산서. 최고의 이중 발급. 날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네, 밑에서 확인. 그렇습니다. 아까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밑에 여기 지금 수정분이 마이너스로 하나 발행이 됩니다. 예, 요거 그대로 발행하면 될 거예요. 이 날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보면 차고에 의한 이중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돼요. 예, 그대로 두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두 건은 이미 발행이 된 거고 하나 마이너스 요것만 발행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회계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간 다음에 6월 11일을 조회해서 들어가면은 6월 11일까지 엔터를 치면은 미전송된 거 하나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죠? 체크해 가지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예, 이렇게 받으시고 이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질의가 나오면은요. 이게 지금 똑같은 파일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취소해 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는 이렇게 이중 발급권을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신용카드 자료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고기천국에서 영업부 회식 복리후생비죠? 그런데 고기천국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부 회식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입력하면 되고요. 자료 2는 공장 화물차 주유비 결제한 법인카드. 이거 매입세 공제되니까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료 3은 격리부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유형자산이니까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제시된 자료 중 고기천국을 제외한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예,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1번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첫 번째 자료 1을 입력을 해야 돼요. 7월 15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해도 좋죠. 33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롯데 카드에다가 지급해야죠. 대변에 33만 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료 2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합니다. GS 주유소 거 7월 23일. 예,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57번입니다. 카드 과세 매입. 카드는 삼성카드로 사용했어요. 삼성카드 확인. 예, 품명은 주유라고 해주면 되고요. 공급가에게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이라고 입력해야 되겠고 거래처는 주유소 GS 주유소. 전자세금은 그냥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카드로 분계하면 되죠. 4번 카드 분계하면 미지급금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원재료를 차량에 주유한 것은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에 찹니다. 공장차는 522번 코드로 했어야 돼요. 차량 유지비 522번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료 3 현금 영수증 날짜 7월 28일이었어요. 7월 28일이었고 유형은 현금 영수증의 과세 매입이니까 61번 유형입니다. 현과라고 되어 있죠.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네, 품명은 복합기라고 했죠. 복합기를 샀다. 공급가에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해야 돼요. 역시 275만 원.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 입력하는 형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거래처는 모든 사무기기에서 샀다고 되어 있죠. 모든 사무기기. 전자세금란은 비워두시고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입금 출금 전표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원재료를 코드를 비품 212로 바꾸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출금 전표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분계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1번 수행 과제였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회계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 7월부터 9월 거를 이렇게 불러오기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읽으시겠습니까? 예. 불러오기 예. 왜 안 넘어오죠? 잠깐만요.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다 잘 돼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7월부터 9월 불러오기 읽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발행금액 집계표가 아니고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인데 제가 다른 매입이니까 수령금액 합계표죠. 7월부터 9월 그렇습니다. 자동 작성됩니다. 밑에 두 줄로 보이면 돼요. 그러면 위에 저장 단추 없는 것은 이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회계 메뉴 누르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하신 다음에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면 되는 거죠. 뭐 좀 여유가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방금 입력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가 예, 여기에 반영돼 있으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것이 3번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4번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네, 대손세액과 관련해서 아까 이론에서도 나왔는데 실무에서 한 문제가 나왔군요. 또. 자, 어음이 두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은 주식회사 페이스샵의 제품을 공급하고 수령한 전자음이며 국민은행으로부터 4월 10일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부도음과 수표로 회계 처리를 했군요. 4월 달에 그렇게 했고 당사는 부도 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11일 대손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확정 때 대손 처리했으니까 대손세 공제 120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료 2는 소원전자의 제품을 매출 후 수령한 전자어음 이것도 어음이네요. 국민은행으로부터 10월 20일 수원전자가 부도 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 20일 날 부도가 났으면 부도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익이 확정 때 요거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아직 안 돼요. 2번은 1번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왜 대손 요건을 판단하라고 했겠느냐? 요 두 개의 대손건 중에서 대손 요건을 갖춘 건 1번이에요. 밑에 거는 10월 20일 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6개월이 아직 안 된 겁니다. 12월 31일까지 따져도. 그러므로 이거는 내년 1기 확정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돼요. 다음 회계년도 1기 확정 때.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요 1번 건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132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라. 날짜는
우리가 이익이 확정에 대한 것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시고 당초 공급일은 거기 자료 설명에 1월 15일 날 공급한 날짜라고 돼 있죠. 2025년 01 1호가 되겠고요. 대손 사유는 부도가 났었죠. 5번 부도 6월 되는 날. 대손 기준일은 부도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4월 10일 날 부도 처리됐다고 통보받았어요. 그러면 2025년 0410이 됩니다. 그러면 대손 확정일이 10월 11일 딱 맞아 설명과 맞아 떨어지죠. 대손 금액은 1,320만 원이에요. 1,320만 원짜리 그래서 대손세액은 120이고 거래처 코드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페이스샵 이렇게 입력 상호 페이스샵 이렇게 입력하시면 저장 단추 없는 건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은 대손세액을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조회하면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여러분이 12월까지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여기 8번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20만 원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8번에. 그러면 이제 저장 단추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과제가 또 있죠. 3번에 대손 확정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받으러 현황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금관리 정보 입력은 생략해라. 자금관리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만 하라. 자, 여기서 필요한 회계 처리는 며칠 날짜로 해야 돼요? 바로 대손을 확정한 6개월이 지난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10월 11일 일반 전표에 해야 되는데 이 10월 11일 현재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합계 잔액사항표를 이걸 조회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합계 잔액사항표를 10월 11일 대손 확정일로 이게 뭐지? 7월 15일 아까 제가 전표를 하나 7월 15일 날 33만 원인데 제가 미지급금을 30만 원. 합계전액 시산표 가면 이렇게 잘못 대차 평균이 대차가 맞지 않는 전표를 이게 찾아서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하고 고쳤습니다. 합계전액 시산표 다시 10월 11일로 조회했을 때 에러 안 나죠? 자,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충당금에서 상계할 게 하나도 없고 바로 대손세액 세액공제 받은 부가세 예수금 뺀 나머지를 다 대손 삼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받으러움을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니까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했다고 그랬죠? 부도어음과 수표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손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당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통보받고 4월 10일 날 통보를 받고 부도어음과 수표로 회계 처리를 해놨다 이거. 그러면 오늘은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반 전표 10월 11일자 입력할 때 10월 11일 대변에 말이죠. 받으러움이 아니고
부도어음과 수표예요. 거래처는 페이스. 금액은 1,320만 원짜리. 1,3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차변에 부가세 A수급. 부가세 A수금 아까 대손세 공제 받은 게 120이었잖아요. 부가세 A수금을 차변에 120만 원 정리하여 주고 회계 처리해 주고 모자라는 1,200만 원은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 줍니다. 800번대 대손상각비 835 1,200만 원. 왜 애수금이냐? 우리가 아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한 대손액이 120만 원이죠. 이 120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빼줬냐면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에서 빼준 거죠. 매출세액에서 여기 마이너스 120만 원 시켜줬죠. 대손세 가감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부가세 A수금이죠. 이게 A수금이고 매입세액 여기 있는 게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수금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야 되니까 부가세 A수금 차변에 입력하는 게 마이너스예요. 부가세 A수금을 차변에 입력하는 게 부채 감소, 부가세 A수금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죠. 매출세액이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이 마지막 작업 요 분계를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분계를 아예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문제가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처리되는 그런 문제는 앞에서 지금 2번인가 여러분하고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음이 부도가 난 것을 대손 처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해본 것 중에서는 74회가 여러분에게 아마 처음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받으러온 그 상태가 아니라 또 여기에서는 부도가 확인된 날 부도어음과 수표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러음이 아니라 부도어음과 수표를 감소시켜야 돼요. 이런 것도 잘못하면 받으러음으로 여러분이 대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여지가 있어요. 자금 관련 정보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가 있는데 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나머지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